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관세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캐나다 역시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취임 첫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4위 석유 생산국인 캐나다는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양의 석유를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폭탄이 과연 캐나다에게만 불리한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칠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칠레에서는 차량 절도가 심각해서 차량의 모든 유리에 차량 번호를 새겨넣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네요. 이 조치로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2월 1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에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리먼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앨런 마소는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전략 무기가 남아있는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밤 이스라엘 해군이 시리아 해군 함정 15척이 정박해 있는 알바이다항과 라타키아항 두 곳을 미사일 수십 기로 타격했으며 이스라엘 전투기는 다마스쿠스, 홈즈, 타르투스 등지에 있는 대공포대, 공군비행장 등 무기 생산시설 등을 350여 차례 폭격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이 현지 시각으로 9일 북다르푸르의 한 시장을 공습해 민간인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구호단체에 따르면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 RSF와 수단 정부 간의 20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을 올랐으며 수단은 심각한 기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모두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주거 지역을 고의로 폭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100회년에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회년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시간으로 5년 전 구글이 10,000년에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한 성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칩 밀로에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성능 실험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를 능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기존의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블루카펫을 물들인 진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2024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한강 소설가가 받았는데요. 네. 이 노벨상 시상식을 하는 콘서트홀의 연단이 바닥이 짙은 푸른색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블루 카펫 하면은 노벨상 시상식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된 건데요. 네. 이 할리먼의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앨런 마서는 시상 연설에서 이제 앞서서 연설을 먼저 했는데요. 한강 씨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여성들은 치마가 바닥까지 닿는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요. 남성들은 여미복 입는데 흰색 타이에 검은색 여미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강 씨는 이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부문별로 시상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그다음에 문학상, 그리고 경제학상 이렇게 수상이 되는 건데 네 번째로 이제 호명이 돼서 수상을 했는데요. 한강은 역대 121번째 여성으로서는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데에서 두 번째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01년 이 상이 시작된 이래 1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이 블루카펫 위에 올라간 사람은 한국인 한강 씨가 처음인데요. 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김 전 대통령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블루카펫을 받았습니다. 네. 1시간가량 시상식을 마친 수상자들이 스톡홀름 시청사에 있는 블루홀로 자리 옮겨서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국왕과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이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를 곁들여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어지게 되고 연회 말미에 수상자들이 짧게 소감을 밝히는데 한강 씨는 시상식 연회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한다면서 언어가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상소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소설가라서 그런지 쓰는 어휘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시인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네. 네. 미국의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 유지 그리고 확장 억제 공약을 제공하는 2025년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돼 있는 현 인원 28,500명의 미군 병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이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인 28,500명 유지하고 확장 억제 공약 확인한다는 것은 수년째 미국의 국방 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 달러 정도 이제 책정이 된 건데 우리 돈으로 1,285조 원 규모가 되는 거고요. 네. 2024년도 회계연도 대비해서 1%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방 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인데요. 2025년도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은 지난 10월 달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인 내년 9월까지 해서 1년간 적용이 되니까 이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방 수권법은 상하원 의결로 일단 결정이 되고요. 상하원이 합동위에서 단일 조문화 작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상하원에서 재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방 수권법 일기 행정부 때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9년 회계연대 때부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막기 위해서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에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21년도 회계연대는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만약에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구가 필요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뺀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내내 뭐 주한미군 수를 줄여야 된다,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다시 사라지지 못한다면은 뭔가 좀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달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이 한미 양국의 합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한 수준을 거의 9배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채찍, 다음은 당근이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협상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건 다 알려진 바가 있는데 일단 뭐 최악의 상황 이런 걸 먼저 던져주고 나서 상대방이 위축될 때 그러면 이건 어때? 라고 당근을 쭉 던져준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관세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있고. 네.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당근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당근 채웠던 걸까요?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또는 사업가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신속 편의를 처리된다. 가져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NS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미국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은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면서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만 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사업가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뭔가 진전이 있으면 또 다른 뭔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선거 기간 동안에 미국의 석유,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추정을 해보자면 그와 관련된 사업에 뭔가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종종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SNS를 통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서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당근책까지 나왔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말 안 않았어요. 해준다. 이렇게 하겠다만 이야기하고 또 지켜와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반격의 서막. 네. 앞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좀 강하게 나갈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중국 측에서도 지금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 전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처럼 노골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서 중국이 잇따라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이 소재에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공지능 AI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전력인 드론 부품의 미국, 유럽연합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한 내용인데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드론 제조 업체들이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 지역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드론 모터, 배터리, 비행 조정 장치 생산업체가 이에 해당되고요. 일부는 부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80%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조치가 미국이 얼마 전에 첨단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제한을 발표했다는
맞불 조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중국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첨단 반도체 제품의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대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도 내년 1월 달에 취임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서 지금 두 나라 간에 기름이 확 끼어지고 불길이 곧 타오를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드론 제재 최대 피해자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일단 러시아의 전쟁에서 자금,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드론 같은 소위 말해서 가성비 좋은 무기를 그렇죠.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군에 이 드론 납품했던 서방 업체들은 돈을 주고도 부품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드론 부품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자,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티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법정에 출석해서 무려 5시간 동안 직접 열띤 변론을 펼쳤습니다. 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직접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텔아비브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증언대선의 모습을 취재하려고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지지파, 반대파 등의 시위대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해외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 시가, 보석 등에서 19만 5천 달러 뭐 홈쇼핑도 아니고 뭐 이렇게 19만 5천 달러 이렇게 했는데 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건데요. 네. 2019년 11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간지인 에디오트 아우로노트 발행인과 마쿠 거래를 통해서 경쟁지의 발행 부스를 줄이는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네. 통신업체인 베제크에 2억 5천만 달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그 정도의 규제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베제크 계열 배열사의 우호적인 기사를 요구한 혐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업체들로부터 받은 뒷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네. 이런 의혹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언론을 장악한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물론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일만 하느라고 파티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판별했습니다. 네네. 네타냐후 총리 말로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씩 책상에서 일하면서 점심 먹고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벽 1시나 2시쯤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가족과 아이들을 볼 시간도 거의 없었다. 정말 워커홀릭처럼 일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시간은 피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항상 회의와 브리핑 참석 그 틈 사이에 피었기 때문에 오래 피지도 못했고 게다가 자신은 샴페인을 아주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마셨다는 사람은 없는 셈이 된 건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언론과 마쿠 거래한 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디어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한 진영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방송국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투자자가 필요했고 그렇게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하리츠 같은 그런 좀 좌파성의 매체에 대해서는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자 언론인들과 교류했을 뿐이다. 뭔가 영향 행사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달 말까지 매주 3회 이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 심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좀 전해주셨는데 시리아에 지금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을 해서 네. 그 배경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경지대의 점령지 골란고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여기가 사실 원래 시리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을 했고 완충지대에 군을 배치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는 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측만 자신들이 이 골란고원의 실제 소유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아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숙적이죠. 이란이 혹시라도 시리아에 뭔가 영향을 행사할까 봐 이스라엘에 먼저 들어가서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잔존 위협을 제거하겠다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유엔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합병했었던 북부 지역 골란고원의 영유권을 확보해야겠다는 뜻을 이번에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수도 다마스쿠스 부근까지 군을 동원해서 진격시킨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시리아 반군 그리고 친이란 무장 세력과 추가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타냐후 총리가 처한 지금 정책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시리아 사태 전개에서 전 상황과 얽히면서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 생명을 좀 더 늘리려고 군대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스페인 넘어죠. 스페인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일이 있군요. 정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뭐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스페인에서도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역 정당인 카탈루냐 함께 정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카를레스 당대표가 카탈루냐어를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체스 정부가 완전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7월 달 총선에서 좌파 우파가 단독 과반에 실패하자 말씀드렸던 카탈루냐 함께의 정당에서 산체스 총리가 사회노동당에게만 힘을 실었다면서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와 달리 스페인은 총리는 하원에서만 신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 정당이 신임을 문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편 좌파 연합인 수마르 측에서도 신임 투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우파에서도 산체스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인 인민당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세력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거나 정부와 의회가 멈춰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놓여 있다면서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네, 뭐 카탈루냐 지역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했었는데 각국마다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네, 상황이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들려드립니다. There's a time and place for everything, for everyone. We can push with all our might, but nothing's gonna come. Oh no, nothing's gonna change. And if I ask you not to try, oh, could you let it be? I wanna hold you and say we can throw this all away. Tell me you won't go, you won't go. You have to hear me say I can't stop loving you. And no matter what I say or do, you know my heart is true. Oh, I can't stop loving you. You can change your friends, your place in life. You can change your mind. We can change the things we say and do anytime. Oh no, but I think you'll find that when you look inside your heart, oh baby, I'll be there. Yeah, hold on. I'm holding on,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일 때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내란 혐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오늘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 의장은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며 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상설특검 임명안을 대통령이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괴뢰가 총칼을 국민에게 내대는 충격적 사건으로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최근 남한의 계엄령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을 2%로 지난 9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에서는 이 차량을 구입한 후에 창 유리 그리고 백미러에 이 차량 번호판을 따로 새기는 게 의무화됐다고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칠레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차량 도난이 2만 8천여 건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네. 이에 차량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 차량의 유리와 거울에 차량 번호를 새기는 규정이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도난된 차량이 용로를 통해서 칠레에서 볼리비아로 불법적인 조직에 의해서 밀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밀매를 하는 볼리비아 세력과 연계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밀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훔친 차를 칠레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 전산 검색에서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품을 따로 떼어서 부품 가게를 통해서 교묘하게 파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리창과 백미러에 차량 번호가 새겨져 있으면 구매자의 차량 번호와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는 부품을 훔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난 방지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만일 차량 번호를 유리창과 백미러에 따로 새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어서 하나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칠레에서는 16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 7%가 불법 체류자이고 이민자 수는 칠레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합니다. 모두가 다 법적인 틀 안에서 칠레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 도난 범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된 규정으로 차량
차량 도난 사건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칠레에서 국민의 치안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공공안전부라는 부처가 신설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승인을 받았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치안을 강조하는 보리치 대통령이 이 안건에 반대할 이유는 투박해 보이므로 공공안전부는 신규 부처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네. 현재 칠레는 내무부와 공공안전부가 합체된 형태의 부처가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공공안전부가 따로 독립적으로 확대된 부처로 신설이 되면 국가의 안전이 강화가 되고 더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 문제에 주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의 경찰과 헌병대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국세청과 세관, 지방정부와 법무부 등의 다양한 그 국가기관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네. 안전 전략에 맞춰서 조정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업무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 조치를 시행을 하고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꼭 하고 싶어하는 어떤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도 치안 문제 많이 걱정할 것 같거든요. 예, 칠레를 버킷리스트로 포함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맞아요. 보이는데요. 네. 칠레에서 제일 긴 7,000km의 안데스 산맥 그리고 풍광이 아름다운 해안가와 세계 4위의 와인 생산국으로서 1,200곳에 달하는 광활하고 운치 있는 포도원과 또 칠레 전역에 걸친 375개의 호수, 네. 또 1,8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울창한 숲과 또 풍미 가득한 칠레 전통 음식, 또 1,000개 이상의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스터섬 등을 하나하나 다 즐기시려면 네. 6개월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네, 세계 평화지수 GPI는 폭력 범죄의 정도와 또 전쟁 사상자, 죄수 규모와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과 또 사회 경제적 갈등, 또 인접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 등 그 23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평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올해 세계 평화지수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코스타리카 등에 의해서 4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유의하시면 네.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레 우리 한인 교포들은 칠레는 좀도둑은 조금 많아도 테러나 전쟁 위험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행할 때 주의할 점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붐빈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특히 고급 폰일 경우에는 훔쳐가는 일이 발생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휴대폰을 겉옷 큰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녀도 표적이 되고요. 또한 동양인은 현금을 많이 소지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방은 대각선으로 매서 소매치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지 말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관광 책자나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추천해주는 안전한 곳 위주로 여행을 하시고 그 외 일부러 너무 외딴 곳을 특히 혼자서는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칠레 경찰 133번을 휴대폰에서 누르면 되고 홈페이지에 나온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면 긴급 상황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시인의 나라 칠레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김정화 통신원이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많지만 세계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집중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당선자가 얼마 전에 취임 첫날 자기가 취임을 하면 바로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인데 왜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남쪽으로는 멕시코, 이제 북쪽으로는 캐나다, 유일하게 이제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두 나라죠. 그렇죠.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불법 이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제품들이 최근에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 수출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캐나다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도 이제 불법 이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 국경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방문하기가 좀 쉬운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 시도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11만 명 조금 안 네. 되는 숫자였는데 이게 2023년이 되니까 19만 명 정도까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집계로 벌써 20만 명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넘어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로 이제 중남미, 카리브해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재밌는 점은 최근에는 이제 인도 국적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트럼프는 이제 그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이민자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이제 원유를 포함한 모든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제대로 막을 때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 다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어느 나라? 오늘은 두 나라 중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캐나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요. 네. 보통 캐나다 그러면 이제 평화롭고,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그렇죠. 메이플 시럽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석유 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의외로 없어요. 그래요? 예. 석유가 많이 나는군요. 일단은 석유가 많이 나려면 많은 경우에는 나라가 넓어야죠. 그렇죠. 예,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에 국토 면적 2위의 나라답게 석유 자원도 풍부합니다. 잠재 매장량을 다 합해 보면 한 1,710억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일단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베네수엘라,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460만 배럴 정도로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캐나다. 예. 예. 이렇게 많이 캐나다에서 석유가 나는 줄 몰랐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오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네. 캐나다 내부에서 자기들 자체 소비분으로 소비되는 양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캐나다산 이제 원유, 석유 이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캐나다의 석유는 다른 지역의 석유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보통 석유 그러면 이제 돌에서 나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돌기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체죠. 흐르죠. 그렇죠. 예, 끈적끈적하지만 흐르는데 예. 이 보통 그래서 매장되어 있는 유정에 이제 시추정을 뚫으면 이제 액체 상태 검은색 황금이 이제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사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캐나다의 석유는 이 액체가 아니고 거의 뭐 고체 상태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매우 끈적끈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치약 정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액체라고 보기는 액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래하고 석유와 관련된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이거를 이제 오일 샌드라고 부릅니다. 오일 샌드. 예, 석유 모래죠. 예. 그래서 캐나다는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매장량의 97%는 이 오일 샌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석유만 따로 잘 뽑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뽑아내는 방식이 이제 좀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오일 샌드가 우리 눈에 보이는 네. 쉽게 말해서 얕은 곳에 이제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중장비로 떠냅니다. 그래요? 예, 모래 퍼내듯이 이렇게 퍼내가지고 네. 공장으로 옮깁니다. 네. 그다음에 공장에 옮겨서 여기다가 뜨거운 증기를 이제 불어 넣으면 네. 이제 아무래도 분리가 붙어있던 게 녹아서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석유 성분만 뽑아서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한 1-2톤씩 되는 게 아니고 막 수십만 톤씩 퍼내야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완전히 산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형이 바뀌는 이제 이러한 자연 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깊은 곳에 뭐 이를테면 지하 한 400m, 500m 이런 데도 이제 오일 샌드층이 이제 모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추공을 2개를 뚫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뜨거운 고압 고온의 증기를 막 집어넣으면 네. 이제 뭉쳐있던 오일 샌드가 흐물흐물해집니다. 네. 그리고 석유 성분이 이제 증기가 액체가 되는 물과 섞여서 이제 흐르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시추공에서 요거를 이제 빨아 올리면 예,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네. 다시 이제 물과 석유를 이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떠내는 게 좀 쉬워 보이고 네. 후자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근데 어쨌건 생각해 보면 땅에다가 파이프 꽂으면 그냥 나오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좀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대량의 증기를 증기가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네. 증기가 뭐 땅속에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다른 에너지를 또 들여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좀 비싸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이제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되다 보니까 또 이걸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오일 샌드가 캐나다 전역에 분포하는 건가요? 캐나다 주로 서쪽, 그러니까 로키 산맥 바로 동쪽에 있는 지역에 몰려 있는데 한 1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14배 정도 면적에 이 오일 샌드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네. 서부 캐나다 퇴적 분지라고 이제 공식 명칭으로 불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밴쿠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도시, 네. 토론토라든지 하는 대도시 주로 아니. 이제 해안 지역에 몰려 있거나 미국 네네. 국경하고 접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에 이 석유 자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산된 석유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얼마나 많은 석유를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하냐면은 하루 최대 한 430만 배럴 정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미국이 한 1,300만 배럴. 네. 그다음에 이것의 한 4분의 1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이 석유 수입량의 60%가 캐나다산인데 이게 2013년 같은 경우는 33%였어요.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10년 사이에 2배가 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캐나다산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곳은 내륙 지역입니다. 중서부, 로키 산맥 뭐 이런 지역에서 주로 캐나다산 원유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도 뭐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고 네. 수출도 많이 한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네. 캐나다산 원유를 왜 이렇게 많이 또 수입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자기네 석유도 많이 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산 원유가 저렴합니다. 싸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한 15% 정도 저렴하게 팔려요. 수입하는 게 네, 더 수입하는 싸구나. 가격이 쌉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 말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쓰는 휘발유 이게 미국산 원유에서 만들어진 휘발유인지 네. 캐나다산 원유에서 만든 휘발유인지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렴하면.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미국 거죠. 정유업계는 어차피 그러면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싼 원료로 만드는 게 낫겠죠. 예. 이제 이런 원인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들 대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쉐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 특성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쉐일 오일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예, 쉐일 오일은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아. 그래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질유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원유는 주로 이제 휘발유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젤 이제 뭐 트럭이나 이런 데 집어넣고 있는 경유는 많이 안 나와요. 아. 예, 근데 이에 비해서 캐나다산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주로 밀도가 높아서 걸쭉하고 네.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산 쉐일하고 적당히 섞으면 경유가 많이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싸죠. 그렇죠. 리터당 이제 한 200원, 150원 정도 싼데 미국은 우리와 달리 경유가 더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저렴한 캐나다산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해가지고 쉐일하고 섞어서 예 경유를 만들면 이게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 어떤 뭐 이 뽑아내는 네네. 석유를 뽑아내는 이 장치도 필요하고 그렇죠. 생산 비용이 든다 하셨는데 네. 캐나다산 석유가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일단은 이제 품질 문제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산 원유는 이제 밀도가 좀 높고 네. 유황 함량도 높습니다. 이 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염 물질이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려면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산에 비해서 가공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저렴하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운송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원유 대부분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점점 생산량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운송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하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거를 내가 우선 사겠어. 그래야 사줄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거죠. 아. 네.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도
뭐 미국에서 미국으로 팔 네.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곳에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뭐 내륙 캐나다도 지역이라서? 그렇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대서양, 태평양 다 접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아시아, 유럽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다 미국으로만 향하다 보니까 네. 캐나다가 협상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우리 말고 팔 데 있으면 팔아봐.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딱 단일 시장에 목을 매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구로 가서 뭐 네. 밴쿠버나 이런 쪽이요. 토론토나. 그렇죠. 유조선에 실어서 그렇죠. 그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태평양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로 오기 좋은데 네네. 이 그러려면 이제 로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아 이건 조금 예,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맥을 넘는다는 예, 거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송유관 대부분이 미국 있는 남쪽으로 향하고 네. 이 서쪽이나 동쪽 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이제 송유관 라인이 서쪽으로 향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 하루 30만 배럴 정도 수송하니까 이건 수출용이라기보다는 서해안 도시에 이제 공급하는 용도였고 네. 최근에서는 이제 확장이 좀 끝나가지고 이제 한 90만 배럴 수준까지 증가하기는 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서해안으로 옮겨서 유조선에 실어도 이게 태평양을 건너기보다는 네. 가까운 캘리포니아 이런 미국 남쪽 서해안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인 세계 최대의 대규모 시장이 옆에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힘겹게 무슨 뭘 하기보다는 네, 뭐 그냥 네. 미국에 갖다 팔자. 이게 이제 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런저런 위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다른 데 팔면 되지 뭐. 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네.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 사실 관세를 부과하고 거의 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을 한다면 네. 미국으로서도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세라는 것은 결국 처음에는 뭐 사업자가 내지만 네, 맨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산 원유는 지금까지 나프타 그리고 뭐 USMCA 같은 이제 FTA 제도를 통해 가지고 네. 무관세로 이제 수입이 이제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니까 이제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되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 뭐 캐나다산 원유를 그렇죠. 좀 도입- 좀 뭐 저렴하니까 좀 도입하면 네, 어떻겠느냐라는 할수 생각도 좀 있을까요? 드는데 네. 일단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태평양 너머로 팔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일정한 양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뭔가를 사와야 돼. 근데 미국산 사줄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대량으로 많이 사줄 수 있는 게 미국산 원유 또는 L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LNG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이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하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뭔지라는 이야기가 하는 거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우리 높겠습니다. 거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독립 국가인데 네. 뭔가 조금 캐나다 그렇죠. 입장에서 종속된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 나라 분들도 캐나다산 물건을 써보신 적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캐나다산 구스, 뭐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뭐 그 정도실 특산물 거예요.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캐나다가 수출하는 물품의 75%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수입하는 물량의 이제 50%는 또 미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사실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거의 한 몸처럼 이제 그러네요.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한테 이득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희는 경제 공동체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득을 봐왔는데 예. 여기서 갑자기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손해일까? 캐나다가 손해일까 생각해보면 둘 다 손해인데 그렇죠. 그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 비범한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7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부터 먼저 하고 협상을 이야기를 해서 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본보기로. 자, 이 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네, 양보를 네, 했으니 네. 너희들도 알아서 양보를 해라. 카드를 갖고 와라. 네.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지를 보고 네.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대응책을. 누가 대응을 해야 되나 요즘에 이런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로 플래터스의 Smoke Gets in Your Eyes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